자, 이번 시간에 이제 주택법 본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용어 정의는 지난 시간 끝났고, 이제 본론 내용의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주택의 건설이란 파트가 나오죠. 그럼 주택을 건설하자. 그럼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 5가지로 원래는 나눠집니다. 첫째는 뭐부터 나오죠? 누가 주택을 건설하지? 이걸 뭐라 부른다? 사업 주체. 여기서는 사업 주체라 불러요. 그래서 사업 주체는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하게 되는 등록사업자와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비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둘로 구분됩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주택조합이라는 사업주체가 있는데 그 주택조합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봐야 되죠. 자, 그럼 누가 건설하지? 사업주체가 정해지면 사업주체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뭐 받으러 간다? 승인받으러 갑니다. 이걸 말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얘기는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라는 뜻이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 사업에 들어갑니다. 잠깐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죠. 사업 시행에 대한 조치들을 해놓고, 이제 네 번째 본격적인 사업의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나 지금부터 공사 들어가요 하고 착공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착공신고하고 공사하는 거 시공하고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거 감리업무 수행하고, 자 끝났다. 그러면 사용 검사라는 걸 받는다. 그럼 사용 검사 받으면 공사는 다 끝난 거죠. 근데 마지막 5번째,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거든. 그 돈을 주택건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 중에 여기서는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으로 갚겠다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 주택 상환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사채라는 게 있는데, 요 주택 상환 사채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5가지로 나눠서 사업 주체, 사업 계획 승인, 사업 시행 조치, 사업 절차, 그 다음에 주택 자금,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서 보도록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업 주체에 관한 걸 살펴봅니다. 그럼 사업 주체는 누구 있다?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을 해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비등록사업자,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자, 먼저 등록하려면 누가 등록을 해야 될까? 자, 적어도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걸 뭐로 하는 자만 등록할까? 업으로 하는 자, 직업으로 하는 자, 사업을 하는 자, 이 자들만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들도 공인중개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죠? 등록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 이런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 주체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등록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등록해야 될까? 적어도 연간 1년 동안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게 일정 규모 이상 되자, 일정 규모 이상만 하려는 자들, 그런 자들만 등록하면 되지, 아무나 주택건설 대지 조성한다고 다 등록하는 건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연간 1년 동안에 얼마큼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할지만 등록할까? 첫째, 단독주택은 적어도 연간 20호 이상 건설하려고 하는 자,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 진령하는 자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걸 주택건설 사업자라 부르고, 이런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등록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간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1년 동안에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짓고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짓고 대지 조성은 연간 1만 제부터 이상 하려고 한다면 이런 자들은 등록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등록할 때 주택건설 사업자, 대지조성 사업자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저렇게 나눠지냐면, 자, 여기서 간단히 한번 또 정리하죠. 우리가 지금 제목이 뭐죠? 주택의 건설이라는 이 제목으로 됐잖아. 여기. 자, 본론 내용 첫 번째, 주택의 건설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택의 건설을 해놓고 지금 둘로 나눴네. 주택건설 사업자, 대지조성 사업자 나눠졌잖아. 그럼 이게 뭐로 나눈다 이게? 주택건설이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으로 다시 구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의 차이가 이게 뭘까? 처음에 저도 이거 갖고 좀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주택의 건설 그래놓고 주택건설, 대지조성, 뭐 이게 무슨 뜻이지? 자, 한참 만에 저는 이걸 개념에서 이제 이해를 했죠.
이때 말하는 이 주택건설에 있어의 주택은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뭐였었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즉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고 그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이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합쳐서 이때 주택의 건설에 주택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이 말이고요. 반면에 이 주택의 건설을 주택건설 대수로 나왔을 때 요때 요 주택은요 뭐만 말한다? 요건 협의의 주택으로서 건축물만 말하고 반면에 요 대지소 있죠? 요 대지가 바로 뭐다?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건설은 크게 건축물만 짓는 거하고 대지만 조성하는 거하고 둘로 나눠서 합쳐서 주택의 건설에 쓴단다. 그래서 이 주택을 넓은 의미의 주택, 이걸 좁은 의미의 주택 이렇게 나눠지지 둘 다 주택이라고 썼다서 똑같은 뜻은 아니란 뜻입니다. 저걸 제가 찾아내는데 5년 걸렸다니까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주택 건설해놓고 이 주택 건설을 하나만 쓰면 되지 대주성을 왜 나눠놨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거하고 요 개념이 똑같은 주택이 아니라 개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택은 주택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걸 주택이라고 부르는 거고 반면에 뒤에 있는 주택은 건축물만 말하고 별도로 토지는 대지주성이라고 따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자 따로 있고 대지주성 사업자 따로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눠지죠? 바로 우리 이과 이공계통 대학에 보면은 과가 두 가지 과가 있어요. 건축학과라는 게 있죠. 아시죠? 건축학과. 또 하나 있잖아. 뭐다? 토목학과. 건축학과하고 토목학과라는 게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 짓는 거와 관련된 건 건축학과고요. 대지조성과 관련된 게 토목학과입니다. 자격증도 각각이거든. 건축기술자격증 따로 있고 토목기술자격증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가 두 개가 있듯이 사업 주체도 원래 둘로 나눠놓고 동시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 요건을 다 갖추면 동시에 두 개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택건설 사업자하고 대주성 사업자하고 구분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나눠서 주택건설 대지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1년 동안에 단독주택은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 지으려는 자들만 등록이 필요하고 저런 규모로 건설하지 않는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치고 대지주성은 연간 1만 이상 할 때만 등록이라는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중에 연간 20세대가 아니고 연간 30세대 이상부터만 등록해도 되는 게 두 가지 주택이 있어요. 어떤 것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 있었죠? 그거는 연간 30세대 이상 지으려는 자들만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을 연간 25호 지었다? 25호 지었다? 아니 25세대 지었다? 호라가면 안 돼. 세대야. 25세대만 지었다? 등록하지 않습니다. 30세대 이상 지을 때만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연간 25세대만 짓는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봐주는 거죠. 또 하나, 아까 소형주택하고 뭐가 같이 있었죠? 소형주택에다 주인집 하나 짓는 거 있었죠? 그게 바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1세대 하나 더 짓는 거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때 소형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질 때는 그때도 몇 세대 이상 질 때만 연간 3세대 이상 질 때만 등록하면 된다라는 예외가 있다라 이거죠. 자, 그러면 내가 서울특별시 이 안에다가 올해 단독주택을 30호를 지으려고 한답니다. 그럼 30호 지으려면 연간 20세대 20호 이상 짓는 거잖아. 나 뭐 해야 되죠? 등록해야 됩니다. 자, 등록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등록 받아줄까? 안 받아줍니다. 두 번째가 등록 기준이라는 게 바로 등록 기준이라는 게 다음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 가야지만 등록을 받아주죠. 자금, 기술력, 사무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 자금은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될 때 등록 받아주고 개인으로 등록할 때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더 자본금이 작고 개인이 자산평가액이 더 커요. 근데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렇죠? 자본금이라는 건 사장님의 개인 돈이 아니야. 회사 돈으로 내놓은 게 자본금이죠. 그러니까 그건 3억 이상이 되고 개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거 다 합친 게 그게 6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법인은
회사 순수한 돈만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게 6억 원 이상.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 등록 사업자도 가능하고 개인 등록 사업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술 인력이 있어야 돼.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첫째,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건축 분야 기술인 1인 이상이 필요하고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목 분야 기술인 1인 1명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도 건설하고 싶고 대지도 조성하는 걸 같이 하고 싶다. 그렇다면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두면 되고 토목 분야 기술인도 1명 이상 각각 두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도 있어야죠? 사무실도 있어야 돼요. 이때 사무실 면적은 옛날에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33제곱미터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10평 이상. 그러다가 22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췄어.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렸어. 그냥 뭐만 쓰면 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되지 꼭 22 이상일 필요는 없다. 사무장비만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면적 제한은 두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를 갖춰야 돼. 자금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다음 자금이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사무실이라는 세 가지를 갖추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했다가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죠. 우리 기본서에 보면 등록 말소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두 번째, 등록증을 대여한 자, 남한테 빌려준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등록 말소 두 가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그건 살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등록 말소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근데 문제는 그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 전에 뭘 했습니까?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있었대. 이거 원칙적으로 그 사업 계속할 수 있다? 못한다?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계속하게 합니다. 아니 뭐가 이뻐가지고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받았는데 계속하게 할까? 그 사업 주체가 이뻐서 시키는 거 아닙니다. 왜? 이미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했으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분양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네가 끝까지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하라. 이런 뜻이야. 따라서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만이야 계속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등록 사업자가 모두 같이 한단다? 여기 시군까지 같이 할 수 있대요. 등록 대상자는 등록 사업 주체야, 사업 주체야. 그런데 지가 동시에 벽돌, 콘크리트, 시멘트 이거 지가 쌓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업 주체면서 동시에 짓는 것도 지가 하겠답니다. 그게 등록 사업자면서 동시에 시공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공까지 하려면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자금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 법인으로서 등록 대상자이면서 등록 사업 주체면서 동시에 시공까지 하려면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있으면 자기가 시공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본금 3억이면 등록할 수 있었죠? 시공까지 하려면 5억 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으로서 자산평가액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10억 원 이상 된다면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둬야 되는데 3명 중에 1명은 누구일까? 건설 기술인으로서 건축 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둘 중에 1명이야. 또는 짜니까 건축 시공 기술사나 또는 건축기사 둘 중에 1명이 꼭 있어야 되고 또 1명은 토목 분야 기술인 꼭 1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인자가 3명 이상이 필요한데 1명은 건축 시공 기술사나 아니면 건축기사 둘 중에 1명. 하나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그래서 최소한 3명 중에 요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건축 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이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둘 중에 1명은 꼭 있어야 되고 또 1명이 토목 분야 기술인이 또 1명 있으면 된다. 그러면 뭐 총 3명이 필요한데 그중에 2명은 저런 사람들이 해야 되고 나머지 다른 사람이면 돼. 그래서 3명 이상 있으면 시공까지 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건설 실적이 있어야 돼. 또 시공하려면 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모두 할 수 있다. 시공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569페이지 맨 밑에 시공주택 규모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 한번 났었거든요. 시공주택 규모. 근데 원래는 5층 이하만 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6층까지도 칠 수 있고 어떤 때는 6층 이상 되는 것도 칠 수 있다. 뭐 이래 가지고 좀 나와 있는데 글쎄요. 그런 걸 도대체 우리가 건설업자입니까? 우리가 아파트 짓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공인중개사한테 그런 시잘데없는 거 여기까지만 애우는 것도 사실은 많이 봐주고 애우는 건데 시잘데없이 무슨 몇 층까지 어떻게 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공인중개사한테 저런 시잘데없는 걸 애우라고 시험 문제 내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주택 시공 주택 규모까지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러니 한 번 났었어요. 그러니 넘어가죠.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죠? 비등록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도 이런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누가 있을까? 첫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4명.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뭐라 불렀었죠? 공공건설 사업주체들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발 있는 자들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도 있고 공익법인. 그 다음에 끝발은 없는데도 등록 안 한 자들 둘 있어.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자들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 주택조합 등록하지 않아도 돼. 근데 누구랑 같이 하면 된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한다면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게 무슨 말이죠? 회사죠, 회사. 대표적인 거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는 원래 반도체를 만들어낸 회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도 뭔다?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반도체 생산회사가 왜 주택을 짓죠? 바로 사원 아파트라는 걸 짓겠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사원 아파트를 자기들이 짓는데 그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바로 삼성전자 아파트 사원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근데 문제는 단독으로 자기들이 질 수 있다? 안 됩니다.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교재 570페이지 맨 밑에 쪽에 공동사업 주체 종류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하고 나오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주택조합이 누구하고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고 고용자하고 이 주택 그 등록사업자하고 고용자 등록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사업 주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바로 주택조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단다? 3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일단 지웁니다. 자, 주택조합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뭐 뭐죠? 첫째, 지역주택조합.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정비사업조합은 몇 가지가 있었죠? 2가지가 있었어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하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만 있었죠. 반면에 주택조합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그중에 먼저 지역주택조합이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571페이지에 나와요. 다음 같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다음 같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군데를 묶어서 뭐라 보죠?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셋을 뭐라 한다? 수도권. 수도권 안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주민들 여러분들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 평택에 가서 할 수 있을까? 됩니다. 평택에 있는 사람이 인천 가서 할 수 있을까? 됩니다. 인천에 있는 사람이 저 의정부 가서 할 수 있을까? 됩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일정한 거주했던 주민들은 뭐가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조금 이따 보고 어쨌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지역에 수도권은 하나로 다 묶여버렸습니다. 반면에 대전은 대전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충청남도 셋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그 안에서는 어디가 있었든지 지역주택조합이 됩니다. 반면에 충청북도
거기는 충청북도만 됩니다. 어디는 안 돼. 바로 우리 집에서 제가 원래 청주 출신이거든요. 그럼 청주에서 세종시까지는 20분이면 가거든요. 20분 가는 거리인데도 세종시에서는 지역주택자리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충청부터 청주, 충주, 단양, 제천 뭐 이런 데서만 되가 되지 딴 데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충청북도 국회의원들 빙신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힘도 못 써가지고 그냥 충청북도만 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도 어디다냐? 바로 저기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도 땡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전라남들은 광주광역시와 하나로 같이 두 군데가 붙겠습니다. 또 저쪽 불경이라 했죠. 부산, 울산, 경남. 불경, 부산, 울산, 경남은 또 하나로 붙겠죠. 그 다음에 TK, 경북하고 대구하고, 그죠? 경북하고 대구, 대구하고 경북, 여기는 또 하나로 붙겠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되는 거 또 감자하고 강원도. 그래서 단독으로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건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전라북도는 하나하나씩 그 지역에서만 되고, 저기 서민 제주특별자치도에 어쩔 수 없지 뭐. 거기에 어차피 섬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그러려니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독립되어 있는 아주 초라하게 되어 있는 건 어디 감자바우하고 강원도하고 멍청도 충청북도하고 또 하나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충청도 청주라서 멍청도라고 했어요. 네, 내가 멍청한 게 아니라 법을 이따위로 만든 국회의원들이 멍청한 거죠. 제발 좀 옆에 있는 세종시 좀 끌어오든지 하지. 그것도 못 끌어오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충청북도 내에서만 지역주택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이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요건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일정한 직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게 직장주택조합.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바로 이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뭐 하려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이게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아니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한단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조합 중에서 특성은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요. 아직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소유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야. 다만 자기들이 여기 있는 땅을 사가지고 요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갖자. 땅을 사서 아파트 지어서 우리가 갖자. 이게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특성이고 반면에 리모델링은 이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야. 다만 우리 아파트가 너무 낡았으니까 리모델링 하자라고 해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설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둘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지차. 그래서 갖자는 뜻이고 이건 이미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중에 셋 중에서 법인격을 갖는 거.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하다? 요거 리모델링 주택조합 요것만 법인격을 갖고 이 법인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파 산나는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있죠? 그 조합들의 법인격을 여기다가 준용한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법인격을 갖는 건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조합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행사할 수 있고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합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이것도 기억합니다. 또 하나 조합을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죠?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시장운수, 구청장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특시, 특도가 왜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 왜 들어간다 그랬더라? 왜 세종시장이 들어가죠?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에는 누가 없다 그랬죠? 구청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아직은 인구가 부족해서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청장 역할을 누가 한다? 세종시장 지가 할 수밖에 없었죠. 자, 두 번째 제주도는 시장이 있는데 무슨 시장 있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있는데 근데 그 자들은 고유권한이 없다 그랬잖아. 우임 사무만 수행하지 고유 업무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고유 업무를 누가 가져갔죠? 제주도 도의사가 뺏어갔거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시장의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로 시장의 역할을 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특시, 특도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시장, 운수, 구청장 이 자들이 뭐가 된다? 사회에서 말하는 그 조합 설립 인가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시, 특도, 시장, 운수장을 우리가 법에서 뭐 했냐? 이하 시장, 운수, 구청장을 한다. 이렇게 이 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 운수, 구청장 5명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이하 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특시특도를 빼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불러도 앞에 특시특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 건축법 그 전에 배웠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 있었죠? 그 법에서는요, 그때는 뭐라 부르더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구청장 이 5명을 묶어서 그 전비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더라? 거기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 하면 누구누구 말한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5명을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부른다. 똑같은 걸 놓고 부르는 용어가 시장, 군수 등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르는 걸 용어를 다르게 쓰겠다는 거. 마음에 안 들죠? 어쨌든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그럼 조합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인가받은 걸 중간에 변경하거나 또는 중간에 조합이 해산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 변경, 인가, 해산, 인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사항이 아니라 설립 신고만으로 한다. 그러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이 아니고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설립 인가상으로 올라갑니다. 아셨죠? 따라서 뭐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사항이고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상으로 올라간다.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했다가 중간에 변경하려는데 그때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해산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설립할 때 인가받았으면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인가받고 설립할 때 신고하고 설립했으면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거야. 이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 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위에 요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 자, 둘로 나눠지죠. 지역 직장주택조합에서의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이 서로 구분됩니다. 자, 먼저 지역하고 직장에서는요, 여기 있는 땅을 요 해당 부지 주택을 건설할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져서 우리가 갖자라는 게 지역 직장 주택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뭘 확보해야 되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80%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때 토지 사용 권원이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면 한마디로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는 겁니다. 즉 토지주들이 땅주 있을 거 아니야? 아파트 질 땅. 그 주인들한테 이 땅 아파트 부지 짓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허락합니다 라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그 종이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주들이 누가 어떤 멍청이가 그냥 써주겠습니까? 조건이 있겠죠. 첫째, 이 땅 얼마에 네 거 사줄게. 평당 얼마씩 사줄게. 그러니까 그 사주는 걸 조건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 나중에 안 사주면 토지 사용 승낙서 승낙해준 거 취소. 조건으로 이런 식이죠. 얼마에 사줄 테니까 써달라. 그래서 받아. 아니면 나중에 너한테는 아파트를 한 채 줄게. 또는 아파트 주면서 돈도 얼마 줄게. 아니면 아파트 줄 테니까 네 건 조금 작으니까 돈 조금 더 내라. 그럼 아파트 하나 줄게. 그런 걸 계약서로다 명시해서 쓰는 걸 조건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겠죠. 그래서 전체 토지 중에 얼마를 받아야 돼? 무려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 토지주로 받고 그리고 15% 이상의 뭐까지도 확보해야 돼?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은 15% 이상은 소유권도 확보해야 비로소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 80%의 사유권은 확보 플러스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란 저 요건이 꼭 필요하다. 반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요건이 필요 없죠. 왜요? 이미 공동주택의 소유자라고 그랬잖아. 아파트 갖고 있잖아. 무슨 소유권 확보하고 자식할 게 뭐 있어. 이미 소유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유권이니 사유권은 필요가 없고 대신 뭐가 필요하다?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결의. 결의가 뭐죠? 야,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까? 그러자.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그 의기투합
바로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큼 결의가 필요할까? 자, 먼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두 가지가 다가 나옵니다. 첫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중에 한 개 동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건축은요. 주택단지 전체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안 그래. 주택단지 전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동별로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재건축은 한 개 동만 하는 재건축은 없어.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돼. 주택단지 전체가 해야 돼. 만약에 전체 10개 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앞에 2개 동이 반대. 그럼 그 동만 잘라내고 토지 분할해버리고 나머지 8개 동만 지들끼리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토지 분할 이외에는 재건축은 반드시 주택단지 전체만 주택단지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모델링은 아니야. 10개 동이 있으면 그중에 한 개 동만 해도 되고 2개 동만 해도 되고 10개 동 다 해도 돼. 그때 전체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면 어떤 기회를 필요할까?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얼마가 필요하죠?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별로는 최소한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각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를 하려면 전체는 얼마 필요하고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한 개 동마다는 최소한 과반수는 오케이 결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10개 동이 있으면 그중에 101동도 과반수, 102동도 과반수, 103도 과반수 결의를 해야 돼. 근데 과반수씩만 결의해가지고는 안 돼. 왜? 전체로서는 과반수 아니라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체는 구분수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별로는 최소한 구분수의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플러스 과반수, 3분의 2 과 이렇게 해야 돼. 3분의 2 과 이렇게 외워야 된다. 자, 반면에 한 개 동만 한다면 그 한 개 동에 구분수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또 리모델링 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건축물이 노불량화 됐다는 게 돼야 되잖아. 그럼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되죠? 아까 나왔었어. 대수선은 10년 지나면 해야 되고 증축은 원래는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단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면 그 연수가 지나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15년이 지나면 증축할 수 있죠? 증축 리모델링. 근데 조례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17년 지나야 된다 라고 냈다면 그때는 17년 지나야 돼. 15년부터 20년 미만 이 사이에서 따로 정하면 그 연수가 지나야 뭐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은 10년, 증축 리모델링은 15년인데 다만 증축은 조례에서 따로 15년 이상 20년 이상 따로 정하면 그 연수가 지나야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사업 주체 관련돼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572페이지에 주택 조합 설립 등의 신청 서류 해가지고 첫째 설립 인가 신청 서류, 그죠? 변경 인가 신청 서류, 해산 인가 신청 서류가 나눠지고 그때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지역 직장에서의 서류, 리모델링에서 서류 이게 나눠지거든. 그중에 조심할 건 아까 요거는요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그 요건으로서 이 동의서가 필요한 거지 리모델링에는 저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정리하죠. 다음 페이지에 조합 규약에 들어갈 내용들. 여기는 조합 규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잘 봐요. 조합에는 무슨 규칙이 있었죠? 조합이 갖고 있는 규칙을 우리는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갖고 있는 규칙 정관. 또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든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작성한 규칙 규약,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작성한 규칙, 시행규정. 그래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 세 가지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조합이 작성한 규칙을 정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쓴다? 조합 규약이란 말을 씁니다. 참 돌아버립니다. 이런 것도 용어 하나 통일 못하냐? 그냥 조합이 작성한 거 전부 다 정관이야 이러면 되지. 그 주택법에서는 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지만 또 따로 조합 규약이라고 쓰겠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되지만 용어들 좀 통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이 작성한 규칙을 우리는 정관이라고 하지 않고 주택법에서는 조합 규약이라고 부른단다. 일단 그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바로 조합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조합원의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조합원은 첫째,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래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요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는 그날부터 나중에 다 끝나고 입주 가능한 날까지는 뭘 갖춰야 돼? 첫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한마디로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일단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아예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세대원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85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자도 되는데 단 그 세대 구성원 중에서 바로 조합원은 누구만 된다? 세대주만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세대주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는 일단은 지역 주택조합은 자격이 되죠. 누구도 마찬가지야. 직장주택조합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조건이야. 다만 직장주택조합은 조심할 게 있어요. 아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누구만 가능하다? 그게 설립신고사항이 있었죠? 설립신고대상. 설립신고대상은 이거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지. 85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85 이하 되는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반면에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도 되고 85 이하 되는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도 자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6개월 이상 거기 지역에 해당 지역에 아까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충청북도라든지 또는 세종시 또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이렇게 아까 권역이 있었죠. 그 권역 내에서 적어도 계속하여 언제 기준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요날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 안에서 6개월 이상은 계속 살고 있었어야 그 사람에게 지역 주택조합은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투기과열지구라고 있었죠.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야. 1년 전부터 여기서 진짜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이런 요건을 갖추는 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1년 전부터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무주택자 또는 85에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일 것, 6개월 이상 그래서 거주하 연자일 것 또는 본인이나 세대 분리가 된 배우자. 세대 분리 배우자는 뭐냐면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놓여 있지 않고 따로 분가되어 있는 따로 주소지가 다른 이걸 남편하고 부인이 주소지가 서로 다른 거야. 이 자들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원 조합원이 아닐 때만 이런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이건 똑같은 요건이야. 자, 그리고 직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들만 직장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 직장주택조합원이 되는 요건은 이렇게 해라. 반면에 리모델링은 아까 결의한 사람들 있죠. 이 결의한 사람들 이분들만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결의한 3분의 플러스 과반수가 오케이 했죠? 결의했죠? 이분들만 조합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팔고 떠내야 되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단다. 이렇게 기억하죠. 또 조합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유지한 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조합원의 자격이 일시적이었다. 578페이지에 보시면 조합원 자격의 특례라고 맨 위에 박스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위에 박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때 조합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사유로? 거기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또는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가 다시 복귀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그 조합원 자격을 계속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요거 조합원이 뭐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의 지위를 뭐 받는사? 상속받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합원 지위를 아들한테 상속이 된다? 됩니다. 이건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이, 그 조합원 지위가 상속이 됩니다. 그럼 상속받은 그 아들, 사실 이미 집 5채 갖고 있었어. 옛날부터 5채 갖고 있었어. 조합원 자격 안 되잖아. 그래도 됩니다. 왜요? 상속으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는 건 누구든지 그건 제한이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왜? 상속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받은 건데 나보고 받지 말라고 하려면 아버지 다시 두들겨 깨우는 수밖에 없어. 아버지 상속 안 된대요. 일어나세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상속은 법에서 어떤 경우에도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설령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합원 자격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거지.
야, 너는 다섯 채 있으니까 자격 없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는 그 자격요건을 불문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아. 자격은 따지지 않고 조합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요건 어디 있느냐면 577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위에 있어요. 조합원에 자격해놓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제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고. 근데 두 번째, 조합원의 숫자. 그럼 조합원은 몇 명으로 둬야 되느냐? 몇 명까지 조합원을 둬야 될까? 최소한 조합원에 두는 조합원 숫자야.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죠? 자, 이제 또 나눠서 보자. 첫째, 조합원의 숫자는요. 그냥 애우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례를 들면서 정리하시 바랍니다. 첫째,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그랬습니다. 언제부터까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언제까지? 사용검사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로 되어 있어요.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뭐 한다 했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결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거든. 결의를 한 사람들이 자동조합원이기 때문에 3분의 1 플러스 과분수 있었죠? 그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얼마큼의 조합 숫자가 필요하다는 숫자는 필요 없고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에서만 조합원의 숫자를 다음과 같이 충족하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용 검사일까지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였다면 조합원 숫자는 몇 명으로 돼야 된다? 250명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 500세대를 지으려고 한답니다. 그럼 조합원 숫자 최소한 그거의 50% 이상인 250명 이상으로 조합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 설립인가 당시에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임대주택 세대수는 제외시킵니다. 자, 분양주택 500세대, 임대주택 200세대. 그럼 700세대의 50%인 350명? 아닙니다. 200세대인 임대주택은 빼고 분양주택수 500세대의 50%인 250명 이상은 둔다는 얘기죠. 다만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즉 처음에는 500세대 지려가다가 변경해서 몇 세대 짓기로 사업계획 승인해서 700세대로 늘어버렸어. 그럼 그땐 변경된 세대수 700세대의 50% 몇 명? 350명 이상으로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세대일 때는 50%인 250명, 700세대면 그 변경된 세대수의 50% 바로 350명 이상으로 돌아간 얘기죠. 자, 그런데 500세대 지을 때는 250명 이상이면 되잖아. 100세대 지면 50명 이상, 50세대 지면 25명 이상, 30세대 지면 15명 이상 안 됩니다. 30세대만 진다면 최소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이걸 충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30세대 지을 때는 15명이 아니라 최소한 20명은 충족하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조합원 숫자는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걸 새겨두도록 합니다. 자, 조합원 모집 신고 및 모집 방법하고 나오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요. 자, 조합원을 일단 모집부터 해야 되겠죠. 아까 몇 세대 지키려 했어? 요거 전제를 하죠. 500세대 여기다 지려고 그래. 그럼 조합원 몇 명이 필요하다? 250명 이상, 50% 이상 필요하잖아. 그럼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한대. 그럼 뭐가 필요하다? 모집하려는 모집 주체들은 누가? 이게 발기인의 사실은 모집 주체라는 건 발기인들이 돼. 발기인들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상에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자, 이때 토지의 사용권은 얼마 필요하다? 50%를 확보해서 누구한테?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가서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러려면 모집 신고하러 갈 때 뭐가 필요하다?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서 모집 신고를 하러 간단다. 누구한테?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근데 분명히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그 조합원 모집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탈퇴를 해가지고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채우는 걸 충원이죠. 결혼을 충원하거나 아니면 미달된 조합원을 모았다 다시 재모집을 한답니다. 그때는 모집 신고 새로 할까? 결혼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모집 충원 신고, 재모집 신고 안 해요. 신고 안 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순서를 조심해야 돼요. 뭐가 먼저야? 조합원 모집 신고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일단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는 50%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50%만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원을 아까 몇 명 모집하죠? 500세대 지려면 250명 모집하면 되잖아. 그래서 300명 모집했다 쳐. 그거 50% 이상이니까 300명 모집이 됐어. 그럼 뭐 받아야 돼? 조합설 인가 받으러 가잖아.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50% 사용권은 갖고 안 되고 80% 사용권은 플러스 아까 1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 인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합설 인가 신청하러 가려면 80% 사용권은 플러스 15% 소유권 확보해서 조합설 인가를 받으러 간다. 인가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자, 밑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청약 처리는 시험 문제 영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281페이지 보면 뭐 가입비 등의 예치니 뭐 쭉 나오는데 뭐 그거 다 보라고는 안 할게요. 582페이지 맨 위에 뭔가 청약의 철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그 2번, 3번, 4번 동그라미 2, 3, 4번 나와. 그게 582페이지에 있는데 기본서 582페이지에는 이 청약 철회 있죠? 요거는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아마 올해 출제하는 선 가장 높은 거 하나 꼽아라. 요거 새로 재작년에 신설된 거거든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날 줄 알았더니 작년에 안 났어. 올해 날 가능성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난다고 생각해 봅니다. 청약 철회 제도. 종전에 없었어. 청약 철회라는 게. 일단 가입비 예치하고 나서 가입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해. 근데 지금은 일단 가입비에 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야 지역주택조합 그거 성공할 확률 거의 뭐 5%도 안 된다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말려. 아예 아닌가 보다. 그럼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청약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거 시험 문제 영순이야.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야.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지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땡 틀려요. 청약한 날이 아니고 돈 낸 날이야.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며칠 내만 할 수 있다? 30일 기간만 줍니다. 요 기간 내 청약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청약 철회 못합니다. 이제 가입된 겁니다. 자, 30일이라는 기간이 청약 철회 기간이라는 거. 그럼 두 번째, 조합 가입 신청자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 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 주체, 바로 발기인들 있죠? 거기다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았죠? 그러면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찍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 줘야 됩니다. 청약 철회 접수했다는 접수증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그때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뭐한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의사표시의 효력은 민법상 언제 발생하죠? 원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런데 발송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조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청약 철회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서면을 그걸 발송한 날, 그날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그 청약 철회 의사표시가 그 모집 주체에게 도달된 날 청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야. 또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는 조합원의 탈퇴 및 환급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답니다. 이거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또 탈퇴 및 환급에 관한 규정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그 마지막 두 가지가
청약을 철회하고 났더니 내가 그때 아까 가입비 등을 예치했잖아. 얼마 냈을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넣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청약 철회했더니 얼마 준대? 300만 원 준대. 아니 700만 원 더 올리갔어요?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 철회했으니까 그에 대한 위약금으로서 500만 원 떴고 위약금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 합쳐가지고 700만 원 띄고 300만 원만 돌려줄게.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 띄고 300만 원 줄까? 고지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조합에 가입한 거 아니야. 청약만 했지. 원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란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청약을 해놓고 아직 모집 주체에 승낙이 있기 전에 청약을 철회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거로 보입니다. 계약의 불성립입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효력이 발생한 게 없는데 무슨 놈의 돈 띄고 자식할 게 뭐 있느냐는 얘기죠. 따라서 그때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도 없고 받았던 그 돈, 가입비 다 100% 돌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조합원의 탈퇴 및 환급도 마찬가지야. 원래 조합원은 탈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에 따른 환급을 요구할 수 있거든. 근데 조합원들이 이미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탈퇴하게 되면 조합원의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아까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선 청약 철회해버릴 때는 아무런 의무가 없지만은 만약에 조합원이 됐다가 중간에 탈퇴한다면 그때는 조합원으로서의 각종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잖아. 그 돈 낸 것들 그거 하나도 돌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환급 받을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보통은 탈퇴하는 건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탈퇴하는 거지 잘 들어가는데 누가 탈퇴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탈퇴했는데 뭐래? 네가 낸 돈은 하나도 돌려줄 게 없대. 이미 비용 다 써가지고 남은 거 없대. 그럼 환급도 못 받는 거야. 그 규정은 어디다 적용하지 말라? 이 철회 규정에는 이거 적용하지 말란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요거 또 가입비를 돌려주는 그 절차인 점. 그럼 청약을 철회했으니까 모집 주체가 누구한테 그 예치금 받은 예치기관 바로 그 신탁업자죠. 신탁업자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처리했으니까 어이 예치기관 니들이 그거 빼줘 라면 예치기관이 이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그 절차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또 조합원 지위의 변경 여부부터 나오죠. 예, 요거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내용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